저희가 직접 저 아버지의 사정이 안 돼봤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했을지를 100% 공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워낙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김 장관님. 아내가 지금 150만 원 정도 한 달 수입이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에 빠져나갈 빚이 200. 네. 그래서 빚이 지금 한 달 수입보다 더 많은 건데 네. 뭐 정말로 괜찮은 일은 없겠습니다만 네. 대리기사 일도 있고 51세, 51살이니까 젊잖아요. 네. 하다못해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자리도 뭐 찾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구해볼 수도 있는 노릇이고 네.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택배업에서 택배업으로 좀 힘든 일이지만 뛰어도 되는 일이고 아니면 뭐 택시 회사에 택시를 몰아도 다만 뭐 한 1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벌어서 보탰다면 벌써 그럼 250이잖아요, 월 수입이. 그러니까 그거마저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. 결국은. 그래서 지금 사실 남아있는 그 중학생 아들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그 떠나는 사람 마음이 막막했겠습니까? 그래서 마침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중학생 아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이 따뜻한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당사자거나 또는 주변에 이런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. 뭐냐면 일단은 본인이 그 변호사나 법무사나 뭐 이런 데 찾아가서 돈 드는 상담을 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지자체 먼저 복지 담당관부터 좀 만나셔야 돼요. 그러면 지자체에, 네. 예.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는 게 일단 있습니다.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게. 그러니까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일단은 긴급 생계비 지원도 받고 아,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다. 네, 그런데 현재는 이분이 신청을 안 하셨지만 현재 언론이 이분의 재산을 추정한 결로 봐서는 그 대상자가 되는 걸로 지금 아이고,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쩌면 사실은 저 네. 대부업 대출도 안 받아도 될 뻔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하는 데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계비에서는 조금 마음을 이렇게 덜 수 있는 방안이 있었고요. 있었다,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개인 회생이나 파산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. 뭐냐 하면 지금 추가로 수사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역시 그냥 금융권에 돈 받는 것만 쪼달렸는지 사실은 부당한 빚 독촉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그렇죠.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는지를 조사해봐야 되는데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일단 그거를 조정을 해줍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성실하게 내가 빚 갚겠다라는 의지가 밝혀지면 그때까지 소위 와가지고 소위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있잖아요. 막 예. 집 없고 뭐 이렇게 왜 애들 돈을 학교 안 갚는 거야? 찾아가고 이러고 뭐. 이런 예. 거라도 막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나쁜 마음 먹지 않도록 심리적인 지원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때 이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진 걸 보고 이런 몇 가지 시스템을 해줬는데 죽을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은 그거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. 그런데 너무나 그런 제도와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멀리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. 모르는 분들도 많고. 네, 그러니까 예, 그 이번 기회를 정도로 통해서. 그래서 지금은 좀 지자체에서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. 그리고 예. 평소에도 이렇게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그래서 서류 준비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예. 그런 바람입니다. 그리고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 가장을 포함해서 부모가 지고 있는, 내가 지고 있는 이 빚이 혹여 내 자식들한테 되물림되지 않을까. 이 걱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두 가지 제도를 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. 바로 이겁니다. 조홍천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.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. 예, 되게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우리 자식한테 빚이 물려져 가지고 우리 자식이 힘든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한정승인이라고 있고 상속폭이라고 있는데 한정승인은 이렇게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예. 남는 게 있으면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거 아니면 넘는 거는 나는 넘는 건 안 진다. 받아도 된다. 책임 안 진다라는 거고 상속 포기는 뭐 재산이고 빚이고 정산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냥 안 받는 걸로 정리를 하겠다. 부모님의 재산과 빚도 안 받겠다. 네. 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잘 모르세요. 이건 돌아가신 다음에 석 달 안에 신청을 해야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가
효력이 있게 되거든요.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내가 빚 남겨놓고 가면은 애들 괴로울 거다 그래서 애들까지 어떻게 극단적으로 하는 이런 생각 이거 하시면 안 되죠. 절대 안 된다. 예, 절대 안 된다. 상속 포기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포기서 하나 작성해서 법원에 내면 되는데요.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는 후순위 상속자에게 또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는 상속인도 아니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빚을 갑자기 물려받게 되는 불치게 또 사태를 벌어진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것보다도 요즘 보통 한정 승인을 해요. 근데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어려운 게 본인이 채권채무 알고 있는 걸 다 적어서 또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건데요. 근데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저런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 3개월 이내 신청하라 그랬지만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시 시효가 기산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게 됐을 때 다시 하십시오. 예, 꼭 참고를 해주셔서 아까운 생명을 헛되이 저버리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